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파트 중 근로소득 관리의 두 번째로 급여자료 입력하기에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급여자료 입력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수당 공제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나 바뀌는 건지, 그리고 이제 임금 명세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는지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생산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 수당공제에서 설명 드렸듯이 야간 근로 수당이 전년도 3천만 원이고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자는 24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가 됩니다. 그 비과세를 설정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리산 씨가 6월달 급여에 기본급을 200만 원 받고 야간 근로 수당 250만 원을 받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원 등록을 가보시면 자, 송리산입니다. 이분은 기본적으로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시고 연장 비과세 부분을 여로 체크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간 근로수당이 수당공제에서 비과세 항목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기 사원 등록에서 이렇게 생산직 근로자의 여와 비과세의 여 부분 그리고 총 급여가 3천 이하로 입력되어 있지 않다면 이 부분은 비과세 항목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24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불호되어 있거나 이 부분이 입력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비과세 부분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먼저 사원 등록을 잘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전년도 총급여는 상단에 있는 전년도 총급여 부분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신고가 전년도에 됐다면 자동적으로 전년도 급여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생산직 연장 근로고 전년도가 3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대상이 일단은 되십니다. 그 다음 봐야 될 거는 월 정액 급여가 210만 원인지입니다. 월 정액 급여는 기본적으로 뭐 매월 직급별로 이제 받는 성질의 이제 정기적인 급여를 매월 정기적인 급여를 일반적으로 이제 월 정액 급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당 등록에서 월 정액 급여가 정기로 돼 있는 것들은 이 월 정액 급여를 산정할 때 플러스 되는 거고 부정기적인 것은 결과적으로 제외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봤었을 때 기본급이 200인데 기본급은 월 정액 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200 기준으로 210만 원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산정을 한 거죠. 만약 이게 400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밑에 비과세 항목이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월 정액 급여가 210만 원 기준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월 정액 급여 이거는 기본적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을 하거나 뭔가 했었을 때 이런 부분을 잘 보고 체킹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산직 근로자가 해당 사항이 있다면 비과세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210만 원 이하기 때문에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240만 원이 비과세가 됐죠. 그 말은 뭐냐면 6월 전에는 이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안 했다는 거죠. 지금 6월부터 했다는 거죠. 6월 만약에 5월 달에 비과세 수당을 20만 원을 받았다면 한도가 240만 원이라고 했죠. 연도로. 그러니까 매월 20만 원은 아니에요. 연도로 240만 원까지 채워진다면 그 뒤부터는 과세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40만 원이 비과세 됐다는 것은 1월부터 5월까지 야간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그래서 240만 원에 이제 비과세가 설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비과세가 설정이 돼 갖고 간이세액표도 요 부분이 빠지고 어쨌든 입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은 수당 공제 부분에 요 부분을 체킹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사원 등록 부분에서 생산직 근로자 관련된 부분이 여러 체킹이 안 되어 있다면 반영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한번 볼까요? 이게 몇 월이었냐면
6월 달입니다. 6월 달 상황 것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 급여 대장에서 그전 시간에 봤었죠. 3명에 150만 원에 51만 원이다. 이 부분을 급여 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명은 맞죠? 50 얼마는 소득세로 확인했죠. 여기에서 과세 소득은 1,200만 원. 근데 여기에서는 1,500만 원. 차이가 나네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1,520만 원이라고 돼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240만 원을 여기에 도안 가격이 금액이 이 금액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우린 비과세는 제출 의무가 있는 비과세가 있고 제출 의무가 없는 비과세가 있어요.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제출 의무가 없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비과세들의 대부분은 제출 의무는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원천징수 영수증에 보시면 여기서 이런 것들, 얘네들은 다 제출 의무가 있는 비과세입니다. 여기 식대나 뭐 자가운전 없죠? 없어요. 별도로 찾아보시면. 그래서 비과세 중에 신고 대상이 되는 것들은 이렇게 플러스 시켜갖고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급여 항목에 대한 내역들을 잘 아시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 필요성도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 이런 시스템을 알고 있어야 비과세가 모르고 있다면 비과세가 240만 원이면 128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왜 1280이 아니고 1500만 원이 되지? 뭐가 잘못됐지?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상적인 겁니다. 소득자별 원천 징수부를 한번 볼까요? 자, 송리산 씨입니다. 송리산 씨 송리산 씨가 아니더라도 쭉 보면 여기 비과세 소득이 있죠. 자, 여기에서 상단에 잘 보시면 지급명에서 기재 대상 비과세 소득과 지급명세서 기재 제외 대상 비과세 소득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에 포함되는 것은 이 부분들이고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이 부분입니다. 요 보시면 여기에서는 일찍료,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요 부분들은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에 표시도 안 되고 지급명세서 즉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도 이 금액은 반영이 안 되게끔 보입니다. 다만 그 외의 비과세들 이런 야간 항목, 야간 근로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에서도 넣어야 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에서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급여대장을 작성하실 때 이 부분들은 이 잘못된 오류가 아니다 라는 부분, 정상적으로 처리됐구나 라는 부분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 비과세 간단합니다. 비과세는 일찍 숙식료를 제외하고 다반사로 쓰는 식대나 자가운전은 제출 대상이 없는 비과세입니다. 자체적으로 빠져요. 그 외의 비과세들은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나 지급명세 제출할 때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을 잘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학자금입니다. 우리가 학자금에서 같은 송리산 씨를 보면 제가 설명드린 학자금 같은 경우는 대학 이제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부분을 근로자가 돼서 회사의 직종에 입사를 해서 이제 대출금을 갚을 때 일정 부분을 급여소득 받는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바로 이렇게 일정 부분을 이제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학자금 상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입력이 돼 있긴 한데요. 이 학자금 상환에 해당되는 부분을 작성하려면 먼저 사원 등록에서 추가사항에 있어 학자금 관련된 자료 부분을 정상적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학자금은 매년 6월인가 7월에 통지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간 이렇게 납부를 하십시오라는 통지서를 받으면 그 기간을 일단 입력을 하고 여기에서 학자금 통지 금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통지 금액을 이쪽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예, 입력을 하게 돼서 학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원천징수 10만 원을 하고 20만 원이 9만 원일 수도 있고 뭐 11만 원일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10만 원이 이건 10만 원을 입력을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여기 10만 원이 입력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임의로 이 금액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9만 원이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이렇게 상환 급여 신고를 하고 이 신고를 토대로 학자금 상환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 명세서를 6월이었죠. 자, 이 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저는 미리 작성을 해놨는데요. 자, 속리사 이 부분 학자금에 대해서 여러 하면은 속리사실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 이렇게 부분은 불러와집니다. 공제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 차액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차액 부분을 적고 이 차액이 왜 나느냐? 우리 가소공제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좀 더 이렇게 11만 원 내면 되는 거예요. 통지액은 똑같지만은. 그럼 전월 미 공제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마감을 하면 여기에서 학자금 전자신고서를 작성해서 파일을 만들어서 학자금 사이트,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쪽에 가셔서 우리가 그냥 급여 신고, 원천세 신고하고 하여튼 똑같은 구조로 해서 신고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납부서, 지금 같은 경우는 9만 원이겠죠. 그 납부서의 9만 원을 이렇게 대신 원청징수처럼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면 국가에 납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학자금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자, 그리고 급여 대상 중에 이번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어떻게 입력을 하냐의 부분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제가 초도에 설명드렸듯이 사원 등록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자에 해당되고 뭐 청년이든 뭐 경력 단전 여성이든 해당된다면 해당 기간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자, 이렇게 오두막 씨가 이제 중소기업 감면을 받는데 이 감면을 받기 이전에 감면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부분입니다. 그 감면 신청은 여기 보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분이 입사를 한 게 8월. 이런 부분은 사원 불러오기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항이 불러오고 기본적인 이적 사항은 중소기업 감면 열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옵니다. 이분의 사원 등록에서는 오두막이 8월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8월 5일에 감면 기간을 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이 조회가 되는 거지. 8월로 했는데 이분이 2월이나 1월에 입사하신 분이면 조회가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귀속월 기준으로 해갖고. 그래서 불러와지면 이분이 감면을 받을 건데 취업은 언제 했는지 그리고 취업자 유형은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병력 근무가 있으면 일부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은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병력 후 차감 연령이 법에서 맞는 그 연령이 맞는지 입사 당시에 그리고 감면 기간을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 기간은 8월 달부터 만약에 이분은 5년이잖아요. 그러면은 8월 달의 마지막 날짜인 8월 30일로 적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마감을 하게 되면 여기 전자신고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전자신고라고 있습니다. 이 전자신고 부분을 통해서 파일을 이제 만들어서 국세청 홈택스에 가시면 신청 제출이라는 곳에서 과세 자료 제출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고 부분이 전자로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최초 입사했었을 때 감면을 받으려면 이렇게 신청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임금 명세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2021년 11월부터 임금 명세서가 작성 의무가 돼 있죠. 거기에는 뭐 반드시 넣어야 될 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역들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설명하는 임금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임금 명세서 그다음 임의로 작성을 해주면 안 됩니다. 이게 임금 명세서라는 게 어떻게 돼서 임금이 지급했다는 사실적인 내역이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임금 명세서에 필요한 게
통상임금, 즉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의 근거들이 나오는데 통상시급을 우리가 임의로 해갖고 이렇게 통상시급을 만들면 안 돼요. 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그 부분 자료를 받고 우리는 만들어주는 역할만 해야 돼요. 만들게 된다면. 가입정의는 함부로 만들면 안 되겠지만, 당연히 안 되겠지만, 만들어주는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관련된 통상 시급이나 내역들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근거를 받고 그거대로만 작성을 해야지 우리가 별도로 임의로 뭔가를 여지하거나 뭐 임의로 이렇게 뭐 숫자를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책임 소지 부분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챙겨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임금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명세서는 뭐 근로계약상에 얼마나 받기로 한다는 뭐 기본금이나 이런 것들 정해져 있는 급여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이렇게 작성을 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변동, 뭐 일한 시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만 정확히 근거를 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 만약에 근로계약상 기본급이나 직책수당은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있다면은 그리고 식대나 이런 부분을 정상적으로 매번 뭐 근무한 날짜별로 부여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것들은 고정적인 급여에 해당된다면 별도로 자세하게 임금명세서에 작성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간 근로수당은 얼마 일해갖고 얼마의 금액으로 해서 금액이 측정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 되고 고정적인 급여가 아니죠. 매월 변동이 될 수 있죠. 어떨 때는 5시간 더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6시간 더 할 수 있고 매번 이렇게 변동되는 거에 대해서는 임금명세서에 정확하게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를 근거를 해서 직원들한테 급여 대장을 교부하라. 이런 부분이 임금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자, 공제 항목의 계산 방법입니다. 공제 항목도 연금소득이나 소득세 같은 경우는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국민연금에 대한 근거는 확실히 알 수 있죠.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도 율이 있죠.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시간별로 변동이 있는 건 아니죠, 이게. 기준소득대로 변동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세도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이게 간이세액표의 어떤 구간이고 아니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이 얼만데 뭐 4.5% 곱해서 인하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입을 하거나 기입을 할 필요성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임금명세서는 어쨌든 변동되는 급여 내가 일한 시간에 추가적으로 일한 시간 때문에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변동되는 아니면 뭐 식사를 몇 번을 하면 얼마의 식대가 나오고 몇 번을 하면 나오는 이런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동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각각 이번 달은 이렇게 산정됐습니다. 저번 달은 저렇게 산정됐습니다. 이렇게 급여 대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이게끔 하갖고 직원들한테 임금명세서를 이제 부여해라. 라는 부분이죠. 2021년 11월부터 된 게. 그래서 이 임금명세서의 작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임금명세서는 작성을 기본적으로 해놨는데요. 한번 임금명세서의 내역을 한번 볼게요. 화면상. 임금명세서. 자, 이게 임금명세서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한 장씩 보면, 자, 다음 장으로 볼게요. 자, 안기부 시의 임금명세서입니다. 기본금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진 대로 했고 직책수당도 정해져 있고 자가운종도 정해져 있다고 가정을 하면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이 됐는지를 꼭 이제 임금명세서에 보여줘야 되는 거죠. 밑에 보시면 자 이렇게 산출식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숫자가 돼도 되지만 위에 자료를 보고 곱하면 이 금액이 나온다고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야간 근로시간이 10시간이구나. 정상시간이 209시간이구나. 통상시급이 2만 원 정도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사실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의 소정 근로시간, 얼마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 여기서 말하면 정상시간이겠죠. 209시간입니다.
그래서 수당 공제에서 통상 임금에 해당 사항이 여러 체크되어 있는, 우리 수당 등록에서 보셨듯이 여러 체크되어 있는 항목들을 다 더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209시간을 나눠 갖고 한 게 통상 시급입니다. 통상 시급. 이 통상 시급을 통해서 얘는 야간 근로 시간에 통상 시급에 1을 곱해 갖고 야간 근로 수당을 책정했습니다. 라는 부분을 보여준 겁니다. 자, 통상 시급도 통상 시급 여부는 여기서 보시면 여부에서 수당 등록에서 보시면 추후에 보겠지만은 통상 시급 기본급하고 직책 수당하고 식대가 통상 임금으로 여러 체크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435만 원이죠. 야간 근로수당은 당연히 제외돼야 되겠죠. 이건 변동, 얘네들을 기준으로 변동이 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435만 원 나누기 209시간 하면은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간 근로수당은 10시간 일했으니까 10 곱하기 2만 원의 통상 시급 곱하니까 그러면 10 곱하기 2만 원이겠죠. 그죠? 그러면 20만 원이 나온다. 라는 부분을 유관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급여를 받아서 야간 근로수당을 10시간 했고 통상 시급이 이 금액이니까 10시간 곱하면은 나는 이 금액을 받구나 라고 급여대장에서 임금 명세에 써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임금 명세서를 작성을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일단 통상 시급을 결정을 하는 거죠. 자, 통상 시급은 임금 대장에서 여기에 보시면 통상 지금 기본적으로는 사원 정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임금 대장을 위에 딱 보시면 자, 여기에서 통상 시급을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 시급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임의적으로 세무사무실에서 하면 안 된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상에 소정 근로시간, 우리가 통상 시급은 통상 임금 나누기 소정 근로시간이거든요. 근데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를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회사원, 정상적 회사원이면 하루에 8시간, 5일, 그 다음 한 달 이렇게 하면 우리가 최저임금 계산할 때도 최저임금 곱하기 209시간으로 하잖아요. 되게 일반적이라면 209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이 대부분일 거죠. 예, 그러면은 209시간을 통상 임금에서 나눠야죠. 그랬었을 때 수당 공제에서 통상 임금을 포함시키겠습니까?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 여기는 기본급, 직책 수당, 식대 요 세 가지가 통상 임금에 지금 포함되는 걸로 체크해 놨기 때문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요 세 개가 통상 임금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209시간을 나누면은 정상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임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회사한테 물어보셔야 되죠. 실질적인 통상 시급이 얼마입니까? 그분의.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알려줘서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해도 되고 그 부분 입력을 하면 되니까, 아니면은 임의로 별도로 금액으로 작성을 했어도 되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임금대장 일괄 입력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해당 사항을 일괄하면 일괄적으로 이 금액이 각각의 회사한테 등록되는 건데, 이런 기능이 있다. 왜냐면 각각 이렇게 적용될 일이 잘 없죠. 왜? 야간 근로수당이 똑같이 10시간 하는 일이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발생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임금 대장을 일괄적으로 변경을 하려면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동 계산이 됩니다. 왜? 지금 이 계산은 여기 있는 기준대로 해서 209시간 나오는 금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동 계산을 하기 싫으면 통상시급 자동 계산을 클릭을 하시면 추후에 다시 급여를 작정할 때는 요 통상시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공제에서 체킹을 해제를 하면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급여화면 계산 방법 표시는 임금 명세서를 표시할까요 안 할까요의 부분이고, 이 부분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 방법이 유관상으로 급여 대장에 보이는 거지만, 이 부분을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급여 계산 방법은 유관상으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급여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해제를 하셔갖고 보이지 않는 게 편하겠죠. 계산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 방법은 공제 항목과 수당 항목에서 계산 방법을 일일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보면 과세, 기본급에 대해서 과세에 대해서 계산 방식을 알고 싶다.
만들고 싶다. 그러면 과세 부분 요 항목을 클릭을 하고 밑에 사항을 클릭을 합니다. 적용 시작월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겠냐? 뭐 지금 7월이면 7월이다. 계산 방법은 투자를 입력한 뭐든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 입력을 하게 되면 전체 사원한테 동일하게 이 부분들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 예를 우리가 야간 수당으로 보면 되겠죠. 야간 수당을 작성을 했는데요. 7월부터 야간 수당의 계산 근거는 야간 근로시간 곱하기 통상시급의 0.5입니다. 전체 사원한테 모든 것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세 명한테는 그 금액을 적용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0.5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아까 설명한 것처럼 1인 사람이 있다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밑에 부분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저는 미리 작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4번들을 F2를 눌러갖고 4번을 선택을 하시고 안기부시는 0.5가 아니고 1입니다. 라고 이렇게 별도로 개별적으로 해놓을 수 있습니다. 각각 다 별도로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원 개별 입력 등록은 처음에 기본급에 이렇게 등록을 돼 있는 상태에서 요 부분이 등록이 돼 있어야 밑에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밑에 거 클릭해도 클릭이 안 됩니다. 반드시 전체 적용 다음 세부적인 적용 순서로 입력을 해야 이 세부적인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야간 근로수당 항목에 대해서는 계산을 이렇게 하는데 전체는 안기부시는 1로 하고 싶다라는 부분의 급여 이제 명세서 계산 근거를 만든 거죠. 그렇게 보면 안기부시는 야간 근로 시간의 통상신급 1로 반영이 될 거고 나머지 분들은 어쨌든 기본 계산 방법은 이렇게 0.5로 똑같이 반영이 될 겁니다. 암기부시만 별도로 빼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따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세 쪽 부분에서도 인세 옵션에서 이 두 번째 인세 옵션은 임금 명세에 대한 항목에 대한 이제 옵션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여부에 따라서 체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입사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다면은 제외하고 부여부를 체크해서 임금 명세서도 우리가 인쇄를 할 때 자, 임금 명세서죠. 요렇게 요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근로일수를 없애겠다. 그러면 아까 전에 근로일수 없애는 부분에 없애는 걸로 체크를 하면 근로일수가 없어지겠고 뭐 요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변경이나 이렇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명세는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회계사 사무실, 세무 사무실에서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변동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상 시급을 근거해서 계산 방식이 나올 건데 이 통상 시급이 세무사무실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요청하셔서 통상 시급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받고 그 근거로 해서 나머지 회사적이면 상황에 따라서 야간이든 뭐든 변동이 있는 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계산식을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임의로 해서 시급을 만들어 주거나 하는 거는 책임 소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소득 관리의 급여자료 입력의 기타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